시간이 흘러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아무것도 바뀌는 게 없자 아이들은 신경질을 담아 서로 눈짓을 보내더니 하나둘씩 자리를 떠났다. 조너스는 아이들이 자전거를 일으켜 세운 다음 놀이터에서 이어지는 길로 달리는 소리를 들었다. 애셔와 피오나만 남아 있었다. 나만 말했다. 무슨 일이야, 조너스? 단지 노래일 뿐인데. 애셔가 신경질을 내며 말했다. 네가 다 망쳐버렸어. 조너스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다시는 이런 놀이를 하지 말자. 애셔가 화를 내며 지적했다. 난 오락 지도자 훈련을 받고 있는 사람이야. 놀이는 내 전부, 네, 놀이는 네 전수 분야가 아니잖아. 전문 분야겠지. 조너스는 애셔의 말을 기계적으로 규정했다. 그러자 애셔가 조너스를 조심스럽게 바라보면서 말했다. 어쨌든 우리가 무슨 놀이를 하든 심지어 네가 새로운 기억 보유자가 되더라도 그런 말은 함부로 못해. 그러고는 짧게 중얼거리며 덧붙였다. 조너스, 네가 마땅히 받아야 할 존경을 표하지 않은 것에 사과한다. 이제 조너스는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조심스럽고 친절하게 하려고 애썼다. 애셔, 넌 이 놀이가 무엇 뜻하는지 몰라. 나조차도 최근에야 알았지. 하지만 이건 잔인한 놀이야. 과거의 말이야. 사과한다고 말했어, 조너스. 조너스는 크게 한숨을 쉬었다. 아무 소용 없었다. 애셔는 결코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조너스는 지친 표정으로 말했다. 네 사과를 받아들인다, 애셔. 조너스, 자전거로 강 쪽 달리지 않을래? 피오나가 불안한 듯 입술을 깨물며 말했다. 문득 피오나를 바라보았다. 문득 조너스는 피오나를 바라보았다. 정말 사랑스러워 보였다. 한순간 조너스는 여자친구와 다정하게 웃고 이야기하면서 광토길을 평화롭게 달리는 것보다도 더 좋은 일은 없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 그럴 수 있는 시간은 조너스에게서 사라졌다. 조너스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잠시 후 애셔와 피오나는 몸을 돌려 자전거 쪽으로 갔다. 조너스는 두 사람이 자전거를 타고 사라지는 걸 보았다. 조너스는 창고 옆에 있는 벤치로 터벅터벅 걸어가서 앉았다. 상실감이 가슴속을 온통 뒤흔들었다. 어린 시절, 우정, 언제나 안전하다는 기쁨 등 모든 것이 사라지는 듯 했다. 새롭게 솟아오르는 느낌 때문에 전쟁놀이를 하는 다른 아이들이 웃고 소리칠 때에도 슬픔에 휩싸였다. 기억이 없다면 아이들은 결코 자신을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애셔와 피오나에게 크나큰 사랑을 느꼈다. 하지만 두 친구 역시 기억들 없이는 조너스와 같은 것을 느낄 수 없을 것이다. 또 두 사람에게 기억을 건넬 수도 없을 것이다. 순간 조너스는 자신이 아무것도 바꿀 수 없음을 확실하게 깨달았다. 그날 저녁 집에서는 릴리가 친구들과 야외에서 점심을 먹으면서 멋진 휴일을 보냈다고 즐겁게 떠들었다. 그리고 나서 아버지 자전거를 슬쩍 한번 타보았다고 털어놓았다. 다음 달에 제 자전거가 생길 때까지 도저히 기다릴 수 없었어요. 그런데 아버지 자전거는 너무 커서 넘어져 버렸어요. 릴리가 거기다 한마디 덧붙였다. 다행인 건 가브리엘이 어린 좌석에 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건 그나마 다행이로구나. 끔찍한 생각이 떠올랐는지 얼굴을 찌푸리면서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다. 가브리엘은 지난주부터 걷기 시작했다. 아버지는 아기가 걸음마를 떼면 아기의 집에서는 축하하는 동시에 회초리를 쓰기 시작한다고 말했다. 그래서 아버지는 가브리엘이 못되게 굴 경우를 대비해 매일 밤 가느다란 회초리를 집으로 가지고 왔다. 하지만 가브리엘은 여전히 행복하고 태평스러운 아기였다. 가브리엘이 깔깔 웃으면서 뒤뚱뒤뚱 방안을 누비고 가브가브 하고 소리치는 게 보였다. 아마도 자기 이름을 말하는 것 같았다. 조너스의 표정이 한층 밝아졌다. 밝은 분위기로 이야기를 시작했지만 조너스에게 오늘은 무척이나 우울한 날이었다. 하지만 침울한
침울한 생각들을 떠올리지 않으려고 애썼다. 릴리에게 자전거 타기를 가르쳐서 곧 다가올 9살 기념식 후에는 자랑스럽게 자전거를 타고 달릴 수 있게 하겠다고 다짐했다. 벌써 12월이 되어 자신이 12살이 된 지 1년이 지났다는 사실을 믿기지 않았다. 조그만 발을 조심스럽게 다른 발 앞에 딛고 나서 아기는 걸음마에 성공한 걸 기뻐하면서 희죽 웃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조너스는 미소를 지었다. 아버지가 말했다. 오늘 밤엔 일찍 자야겠다. 내일은 바쁜 날이야. 쌍둥이가 태어날 거야. 미리 알아본 결과 일란성 쌍둥이란다. 릴리가 노래하듯 말했다. 한 명은 여기에, 한 명은 다른 곳에, 한 명은 여기에, 한 명은 다른. 조너스가 물었다. 아버지가 아기를 다른 곳으로 데려가나요? 아니, 난 단지 선택할 뿐이란다. 아기들 체중을 달아서 무거운 아이를 옆에서 기다리는 보육사에게 넘겨준 다음 가벼운 아이를 안아 씻기고 다독거리지. 그런 다음 나는 조촐하게 임무해제 기념식을 하고. 아버지는 아래를 내려다보며 가브리엘에게 미소를 지었다. 그 다음엔 잘 가라고 손을 흔들지. 아기에게 말할 때 쓰는 아주 달콤한 목소리였다. 아버지는 친숙한 동작으로 손을 흔들었다. 가브리엘이 재밌다는 듯 깔깔거리며 아버지를 따라 손을 흔들었다. 그러면 다른 누군가가 그 아이를 데리러 오나요? 다른 곳에서 누군가가? 그래, 조너스, 보너스 이 녀석아. 보너스는 조너스의 별명이었다. 조너스는 아버지가 바보 같은 애칭을 사용했다는 사실에 당황하여 눈이 휘둥그레졌다. 릴리는 다른 생각에 빠져 있었다. 쌍둥이들에게 똑같은 이름, 그러니까 조너선 같은 이름을 같이 지어주면 어떨까요? 그러면 두 아이는 똑같은 이름으로 살아갈 거고, 물론 똑같이 생겼을 거고, 그 애들이 6살이 되면 어느 날 6살짜리 모둠이 버스를 타고 다른 마을을 방문할 거고, 그 다른 마을에 6살짜리 모둠에도 조너선과 똑같이 생긴 다른 조너선이 있을 거고, 그때 두 애들이 헷갈려서 다른 마을의 조너선이 우리 마을의 조너선 집으로 가고 아버지 어머니는 알아채지 못해서 릴리가 숨을 돌리려고 말을 멈추었다. 릴리 멋진 생각이 떠올랐다. 네가 12살이 되면 어쩜 이야기꾼 직위를 받을지도 모르겠다. 오랫동안 마을에 이야기꾼이 없었다는 생각이 드는구나. 하지만 내가 원로위원회에 있다면 난 확실하게 내게 그 직위를 줄 거야. 릴리가 희죽거리며 말했다. 더 재미있는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정말은 모두 쌍둥이인데 그 사실을 모르고 있어서 어쩌면 다른 곳에 릴리랑 다른 조너스랑 다른 아버지랑 그리고 다른 애셔랑 다른 수석 얼러랑 다른 아버지가 말을 끊었다. 릴리 잘 시간이다. 다음날 오후에 조너스가 물었다. 기억 전달자님, 임무 해제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내 임무 해제 말이니?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임무 해제 말이니? 둘 다인 것 같아요. 사과드립. 제 말은 좀 더 정확한 말을 했어야 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제가 무슨 뜻으로 그런 말을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일어나 앉으렴. 이야기할 땐 누울 필요가 없다. 이미 침대에 엎드려 있던 조너스는 재빨리 일어나 앉았다. 나도 가끔씩 임무해제를 생각해보곤 했단다. 끔찍한 고통에 빠져있을 땐 더욱 그런 생각이 들지. 때로는 임무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면 바로 하고 바라기도 해. 하지만 새로운 기억 보유자가 훈련을 마칠 때까지 내 임무 해제는 결코 받아들여지지 않아. 저도요. 조너스가 풀 죽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는 훈련을 끝내고 새로운 기억 보유자가 되고 싶지 않았다. 기억 보유자는 영예롭기는 하지만 끔찍하게 힘들고 고독한 삶을 살아가야 했다. 저도 임무 해제를 신청할 수 없어요. 제 규칙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나도 기억 전달자가 쓴 웃음을 지었다. 나도 안다. 10년 전 한 차례 실패한 후 원로들의 그 규칙을 생각해냈지. 조너스는 그 실패 이야기를 몇 번이고 들었다. 하지만 10년 전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직도 모르고 있었다.
기억 전달자님,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부탁이에요. 기억 전달자가 어깨를 으쓱했다. 겉으로 보면 아주 단순한 일이었지. 그해 미래의 기억 보유자가 선출되었어. 선출은 아주 순조롭게 진행되었지. 기념식이 진행되고 선출이 있었어. 내게 그랬듯이 군중들은 환호했지. 새로운 기억 보유자는 너와 마찬가지로 당황하고 조금 놀랐지. 아버지 어머니가 그러는데 여자였다면서요. 기억 전달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가장 좋아하는 여자친구 피오나를 떠올리면서 조너스는 몸을 한 차례 부르르 떨었다. 그 다정한 친구가 자신이 겪은 것과 같은 방식으로 기억들을 떠맡게 되기를 결코 원하지 않았단다. 어떤 사람이었나요? 그 일을 떠올리자 기억 전달자는 무척 슬픈 듯 했다. 그는 고개를 절레절레 젓고는 심호흡을 한 다음 이야기를 시작했다. 아주 어렸지. 매우 침착하고 조용하고 현명하고 쉽게 배우곤 했지. 너도 알 거다, 조너스. 처음 그 애가 이 방 안에 들어왔을 때 훈련을 받으려고 여기 나타났을 때 조너스가 그 말을 가로막았다. 이름을 말해주실 수 있나요? 아버지 어머니가 그러는데 이제 그 이름을 마을 내에서 다신 입에 올리지 않을 거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제게만 말씀해 주실 수 없나요? 기억 전달자는 그 이름을 입에 올리는 게 몹시 괴로운 듯 고통스러운 표정을 주저했다. 그러다가 마침내 조너스에게 말했다. 그의 이름은 로즈메리란다. 로즈메리 좋은 이름이지. 기억 전달자가 계속 말했다. 처음 내게 왔을 때 그 애는 네가 첫날에 앉았던 바로 그 의자에 앉아 있었지. 열의에 차 있었지만 흥분에 들떠 있기도 하고 조금은 두려워하고도 있었지. 우리는 이야기를 나누었단다. 나는 할 수 있는 한 모든 것을 설명하라고 애썼단다. 제게 그러셨던 것처럼 말이죠. 기억 전달자가 슬픈 표정으로 미소를 지었다. 설명하는 일은 무척 어렵다. 그 전부는 한 사람 경험을 넘어서는 일이지. 하지만 난 노력했다. 그 애는 주의 깊게 들었지. 눈이 매우 반짝였다는 기억이 나는구나. 기억 전달자가 갑자기 조너스를 바라보았다. 조너스, 난 내게 가장 좋은 기억을 주었지. 내겐 아직도 그 기억의 단편이 남아있단다. 가족들과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는 방이 기억나니? 조너스가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 기억하고 있었다. 조너스가 말했다. 기억나요. 아주 놀라운 느낌을 풍기는 기억이었어요. 기억 전달자님께선 그 느낌이 바로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죠. 기억 전달자가 말했다. 그렇다면 너도 이해하겠구나. 그게 바로 내가 로즈메리한테 느낀 감정이었단다. 난 그 애를 사랑했지. 그러고 나서 그는 한마디 덧붙였다. 나도 물론 내게도 같은 걸 느꼈단다. 그 애에게 무슨 일이 있었나요? 곧 훈련이 시작되었지. 그 애도 너처럼 훈련을 잘 받아들였다. 아주 열심히였지. 새로운 것들을 체험하는 걸 매우 즐거워했어. 그 웃음소리가 생각난다. 기억 전달자는 말을 더듬으며 점점 목소리가 작아졌다. 잠시 후 조너스가 다시 물었다. 무슨 일이 있었나요? 제발 제게 말씀해 주세요. 기억 전달자가 눈을 감았다. 그 애에게 고통을 전달하는 일이 내 마음을 아프게 했단다. 조너스, 하지만 그건 내 일이었단다. 내게 했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나는 그 일을 해야 했단다. 잠시 방 안에 침묵이 흘렀다. 조너스는 기다렸다. 마침내 기억 전달자가 말을 이었다. 5주였다. 그게 다였지. 난 그 애에게 행복한 기억들을 전달했지. 회전목마 타기, 새끼 고양이와 놀기, 소풍 가기, 그 애를 웃게 만들 기억만을 선택했어. 언제나 조용하기만 하던 이 방에 울리는 웃음소리를 소중하게 생각했단다. 하지만 그 애 역시 조너스 너랑 비슷했어. 모든 것을 경험하고 싶어 했지. 자기의 의무가 무엇인지 알았던 거야. 그래서 내게 좀 더 견디기 힘든 기억을 요구하기 시작했어. 조너스가 잠시 숨을 멈추었다. 설마 기억 전달자님께서 전쟁 기억을 전달하시지 않으셨겠죠. 겨우 5주밖에 지나지 않았으니까 말이에요. 기억 전달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한숨을 쉬었다. 네 말이 맞다. 신체적으로 고통스러운 기억을 전하지 않았어. 그 대신 외로움의 기억을 전했지. 또 상실의 기억도 남 부모에게서 버림받은 아이의 기억을 전했어. 처음으로 준 고통스러운 기억이었어. 그 기억을 전달받자 그 애는 놀라서 할 말을 잊었어. 조너스가 침을 삼켰다. 로즈메리, 그녀의 웃음소리가 진짜로 들리는 듯 했다. 조너스는 기억을 주고받는 침대에 누운 채 놀라서 쳐다보는 로즈메리를 떠올렸다. 기억 전달자가 계속해서 말했다. 그걸 보고 난 한 발 뒤 물러서서 그 애에게 자그마한 기쁨의 기억들을 더 많이 전달했지. 하지만 일단 그 애가 고통을 알게 되자 모든 게 변했단다. 그 애의 두 눈을 볼 때마다 그걸 알 수 있었어. 조너스가 끼어들었다. 혹시 그 애가 용감하지 않았나요? 기억 전달자는 그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 그 앤 내게 계속하라고 고집했지. 자기를 힘들게 해도 괜찮다고 했어. 그것이 자기 의무라고 말이야. 물론 그 말이 맞았지. 하지만 난 육체적으로 고통스러운 기억을 그 애에게 전달할 수 없었어. 그 대신 여러 가지 고통의 기억을 전했지. 가난, 굶주림, 공포. 난 그래야 했어. 조너스, 그건 내 일이었어. 그리고 로즈메리는 선택되었고. 기억 전달자는 애원하는 듯한 표정으로 조너스를 바라보았다. 조너스는 그 손을 꽉 잡고 어루만졌다. 어느 날 오후 우리는 그날 일을 마쳤지. 아주 힘든 수업이었어. 내게 그러했듯이 난 행복했고 명랑한 무언가를 전담함으로써 수업을 마무리하려고 했었지. 하지만 그날 그런 시간은 오지 않았어. 로즈메리는 어떤 결정을 내리려는 것처럼 조용히 얼굴을 찌푸리면서 일어섰지. 그리고 내게로 다가와 두 팔로 날 껴안고 내 뺨에 입을 맞추었단다. 기억 전달자는 뺨을 만지며 10년 전 로즈메리의 입술 감촉을 떠올리는 듯 했다. 그날 로즈메리는 이 방을 떠났고 집에도 돌아가지 않았지. 로즈메리는 곧바로 수석원로에게 가서 임무해제를 신청했어. 난 그걸 방송으로 들었지. 하지만 규칙 위반이에요. 훈련받는 동안 기억 보유자는 임무해제를 신청할 그건 네 규칙에 있지. 로즈메리의 규칙에는 들어있지 않았단다. 로즈메리는 임무해제를 요구했고 원로들은 로즈메리를 임무해제할 수밖에 없었지. 그날 이후 난 다신 로즈메리를 보지 못했단다. 그게 실패란 말이구나. 조너스는 생각했다. 그 일 때문에 기억 전달자는 몹시 상심한 것 같았다. 조너스에겐 로즈메리의 일이 그다지 끔찍하게 느껴지지 않았다. 조너스는 훈련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절대로 그런 일을 임무해제 신청 같은 일은 하지 않을 것이다. 기억 전달자에게 후계자가 필요하고 그 때문에 자신이 선택된 하는 말이다. 문득 조너스에게 어떤 생각이 떠올랐다. 훈련받던 도중 로즈메리는 아주 이른 시기에 임무해제가 되었다. 만일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긴다면 어떻게 될까? 조너스는 로즈메리와는 달리 거의 1년 동안이나 기억을 전달받아 간직하고 있었다. 조너스가 물었다. 기억 전달자님, 전 임무해제를 신청할 수 없어요. 그 사실은 저도 알아요. 하지만 제게 무슨 일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어떤 사고나 4살짜리 칼렙처럼 강에 빠져서 사라져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글쎄 제가 수영을 잘하기 때문에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지만 말이에요. 만약 제가 수영을 할 수 없어서 강에 빠져 사라져 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새 기억 보유자를 선출할 테지만 기억 전달자님께서는 이미 중요한 기억들을 상당히 많이 제게 전해주셨고 비록 마을에서 새 기억 보유자를 선출하더라도 기억 전달자님께 남아있는 기억은 단편들 뿐이지 않겠어요? 그리고 만약 조너스가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다. 그러고 보니 제 여동생 릴리나 할 것 같은 이야기를 지금 제가 하고 있군요. 기억 전달자가 조너스를 근엄하게 바라보았다. 얘야, 강에 가까이 가지 마라. 마을 사람들은 5주 만에 로즈메리를 잃었다. 그 일은 마을 사람들 모두에게 재난이었지. 만약에 마을 사람들이 널 잃어버린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나도 잘 모르겠다. 왜 그 일이 마을 사람들에겐 재난이었죠? 기억 전달자가 조너스의 기억을 일깨웠다. 전에 내게 한번 말했던 기억이 나는구나. 로즈메리가
사라지자 사람들에게 기억이 되돌아왔지. 조너스, 네가 강에 사라져버린다고 해서 기억도 너와 함께 사라져버리는 게 아니란다. 기억은 영원하기 때문이지. 로즈메리는 겨우 5주 동안 받은 기억만을 잘 간직하고 있었어. 게다가 그 기억들 대부분이 행복한 기억이었지. 하지만 로즈메리를 임무해제로 몰고 간 끔찍한 기억들도 몇 개 있었단다. 한동안 그 기억들이 마을 전체를 휩싸고 돌았지. 그 끔찍한 느낌들이. 마을 사람들, 마을 사람들은 이전에 단 한 채도 없던 그런 느낌을 경험해 본 적이 없었단다. 게다가 난 로즈메리를 잊는 슬픔과 실패했다는 느낌에 망연자실해서 마을 사람들을 도우려고 하지도 않았단다. 화가 나 있던 거지. 기억 전달자는 입을 다물었다. 무슨 생각에 잠긴 듯 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드디어 기억 전달자가 다시 입을 열었다. 너도 알 거다. 내 말이 무슨 뜻인지. 너를 잃어버린다면 마을 사람들은 내가 겪었던 그 기억들을 모두 경험하게 될 거다. 조너스는 얼굴이 찌푸렸다. 마을 사람들은 그걸 싫어할 거예요. 분명 그렇겠지. 기억들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도저히 알 수 없을 테니까 말이다. 맞아요. 제가 기억들을 다룰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기억 전달자님이 저를 도우셨기 때문이죠. 조너스가 한숨을 내쉬면서 대답했다. 기억 전달자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천천히 말했다. 내 생각에 뭘 하실 수 있단 말씀이세요? 기억 전달자는 여전히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잠시 후 기억 전달자가 말했다. 만약 내가 강에 빠진다면 네게 도움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내가 마을 사람을 도울 수 있을 거야. 재미있는 생각이구나. 그 일에 대해 좀 더 생각해 보아야겠다. 그래, 어쩌면 우리는 언젠가 그 일에 대해 다시 이야기할지도 몰라.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네가 수영을 잘한다니 기쁘다. 조너스, 그렇지만 강가엔 가지 마라. 기억 전달자가 희미하게 웃었다. 하지만 그리 밝아 보이는 웃음만은 아니었다. 생각이 이미 다른 곳에 가 있는 듯 두 눈동자가 불안에 차서 계속 흔들렸다. 조나스는 시계를 흘낏 보았다. 늘 해야 할 일이 많았으므로 방금처럼 기억 전달자와 함께 앉아서 이야기한 적이 거의 없었다. 쓸데없는 질문에 시간을 보내게 해서 죄송해요. 아버지가 오늘 아기 하나를 임무해제한다고 해서 갑자기 그 일이 생각났어요. 쌍둥이 아기인데 하나를 선택하고 하나는 임무해제한대요. 몸무게로 그 운명을 가린대요. 조나스가 시계를 흘낏 보았다. 이미 끝났을 거예요. 오늘 아침에 끝났겠죠. 기억 전달자의 표정은 심각했다. 그는 가만히 혼잣말하듯이 말했다. 사람들이 그러지 않았으면 해. 글쎄요, 사람들은 꼭 닮은 사람이 둘 있는 걸 참을 수 없을 거예요. 그게 얼마나 혼란스러울지 생각해 보세요. 조너스가 혼자 낄낄거리면서 말했다. 그러다가 문득 생각난 듯이 중얼거렸다. 그 장면을 볼 수 있다면 좋겠어요. 조너스는 아버지가 임무해제 기념식을 행하고 어린 쌍둥이 아기를 깨끗이 씻기고 다독거리는 장면을 보고 싶었다. 아버지는 정말로 착한 사람이었다. 기억 전달자가 말했다. 넌 볼 수 있어. 아니에요. 아이들이 보는 건 절대 금지예요. 그 일은 비밀이에요. 조너스, 네가 훈련 규칙들을 매우 주의 깊게 읽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넌 누구에게나 무엇이든 요구할 수 있다는 게 생각나지 않니? 조너스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하지만 조너스와 너와 내가 함께하는 시간을 마치면 내가 새 기억 보유자가 될 거란다. 넌 책을 읽을 수 있고 기억들을 간직하게 되지. 넌 모든 것에 접근할 수 있어. 그건 네 훈련의 일부란다. 임무해제하는 장면을 보고 싶다면 요구하면 돼. 조너스가 어깨를 으쓱했다. 어쩌면 그럴 테죠. 하지만 오늘은 너무 늦었어요. 벌써 아침에 끝났을 거예요. 그러자 기억 전달자는 조나스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이야기를 했다. 모든 비밀 기념식은 녹화되지. 그러고서 비공개 기록 보관소에 보관된다. 오늘 아침에 있었던 임무해제 기념식을 보고 싶니? 조나스는 망설였다. 비밀로 되어 있는 것을 본다면 아버지가 싫어하시지 않을까 걱정스러웠다. 기억 전달자가 확고한 태도로 말했다. 난 네가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럼 좋아요. 어떻게 하면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기억 전달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벽에 있는 스피커로 가서 스위치를 켰다. 즉시 목소리가 들렸다. 예, 기억 전달자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오늘 아침에 있었던 쌍둥이들의 인물질을 보고 싶소. 잠시 기다리십시오. 기억 전달자님 지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나스는 스위치 위에 있는 비디오 화면을 주시했다. 빈 화면이 지그재그 선으로 가득 차 깜빡이기 시작했다. 곧이어 숫자가 몇 개 나타났고 날짜와 시간이 뒤를 이었다. 조나스는 자신이 이런 걸 볼 수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고 동시에 기뻤다. 한편으로 조나스는 마을 내에 자신이 모르는 일이 있었다는 사실에 놀랐다. 갑자기 자그맣고 창문 없는 방이 보였다. 방에는 침대 하나와 탁자와 서랍장이 있었다. 탁자 위엔 어떤 기구가 있는데 바로 저울이었다. 아기의 집에서 자원봉사를 할 때 조나스는 그와 똑같은 저울을 본 적이 있었다. 마룻바닥 위에는 얇은 카펫이 깔린 게 보였다. 그냥 보통 방이네요. 어쩌면 마을에 관해서 아기들을 임무해제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왔어요. 사람들이 모두 올 수 있는 게 말이에요. 노인들은 모두 임무해제 기념식에 가요. 하지만 그저 아기라면 갈 수가. 쉿. 기억 전달자가 화면을 보며 말했다. 보육사 옷을 입은 조나스의 아버지가 방 안으로 들어와서 부드러운 담요에 쌓인 자그마한 아기를 얼렸다. 같은 옷을 입은 여자 하나가 똑같은 담요에 쌓인 두 번째 아기를 안고 따라 들어왔다. 저분이 우리 아버지예요. 그리고 저 여자분은 조수예요. 아직 훈련 중이지만 곧 훈련을 마치고 정식 보육사가 될 거예요. 조나스는 큰 소리를 내면 아기들이 깨기라도 하듯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두 사람은 펼쳐서 일란성 아기들을 침대 위에 누웠다. 아기들은 알몸이었다. 둘 다 사내였다. 조나스는 흥미진진한 눈으로 화면을 주시했다. 아버지는 한 아기를 저울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다가 내린 다음 다른 한 아기를 올리면서 체중을 쟀다. 아버지가 웃는 소리가 들렸다. 아버지가 조수에게 한 아기를 담요로 다시 감싸서 건네면서 말했다. 좋아, 녀석들 몸무게가 똑같을지도 모른다고 잠깐 생각했어. 그러면 골치 아프지. 하지만 이 녀석은 정확하게 2.7kg이군. 이 녀석을 깨끗하게 씻겨서 옷을 입히고 아기의 집으로 넘기게. 여자가 아기를 안고 들고 왔던 문을 통해서 다시 밖으로 나아갔다. 조나스는 아버지가 침대 위에서 꼼지락거리는 아기를 내려다보는 장면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너 이 녀석아, 넌 겨우 2.5kg이야. 조나스가 웃으며 말했다. 저건 아버지가 가브리엘을 다룰 때 사용하는 특별한 말투예요. 기억 전달자가 말했다. 잘 보렴. 이제 아버지는 아기를 깨끗이 씻기고 다독거릴 거예요. 아버지가 그러셨어요. 기억 전달자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엄한 목소리로 명령했다. 조용히 해라, 조너스. 그리고 잘 봐라. 조너스는 그 말에 따라 화면에 신경을 집중하고는 다음에 일어날 일을 기다렸다. 조너스는 평소부터 인물질 기념식에 관심이 많았다. 아버지가 몸을 돌려 서랍장을 열고는 주사기와 작은 병을 꺼냈다. 아버지는 매우 조심스럽게 주사 바늘을 병 안에 찔러 넣어 맑은 액체를 주사기 안에 주입했다. 조너스는 그걸 보고 몸을 세게 움츠렸다. 아기들도 필요하면 때때로 주사를 맞아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었다. 조너스는 주사를 싫어했다. 놀랍게도 아버지는 조심스럽게 주사 바늘을 아기 이마 위로 가져가 연약한 피부 위로 맥이 뛰는 부위를 찔렀다. 아기는 꿈틀대면서 힘없이 울기 시작했다. 아버지가 왜? 쉿! 기억 전달자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지는 혼잣말을 하고 있었다. 조너스는 물으려 했던 질문에 대한 답을 듣고 있음을 깨달았다. 아버지는 여전히 속삭이는 듯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안다 알아 아프지. 이 녀석아, 하지만 난 정맥이 필요해. 하지만 내 팔에 있는 정맥은 아직 너무 가늘어. 아버지는 액체가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아주 천천히 주사기를 눌렀다. 다 됐다. 이제 그리 아프지 않지? 그렇지? 아버지가 명랑하게 말하는 소리가 들렸다. 아버지는 옆쪽으로 가서 주사기를 쓰레기 저장소 안으로 떨어뜨렸다. 조나스는 이제 아버지가 아기를 깨끗이 씻기고 다독거릴 거라고 속으로 말했다.
이 작은 임무해제 기념식이 진행되는 동안 기억 전달자는 한마디도 말하거나 듣고 싶어 하는 것 같지 않았다. 조너스는 화면을 계속 바라보았다. 아기는 더 이상 울지 않고 경련하듯 팔다리를 움직였다. 그 다음 순간 아기가 흐느적거렸고 고개가 옆으로 떨어졌다. 두 눈을 반쯤 뜬 채. 그러고는 모든 게 조용해졌다. 이상한 느낌이 들면서 조너스는 그 동작과 자세를 어디에선가 본 적이 있음을 깨달았다. 무언가 친숙한 느낌이었다. 이전에 분명 그걸 본 적이 있었다. 하지만 어디에서였는지 전혀 기억할 수 없었다.